안녕하십니까. SAC 국어 원작 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밀꽃 필 무렵을 강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서사편인 내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금 좀 덜 중요한 작품들은 좀 영상으로 여러분들 좀 쉬는 때, 또 쉬는 시간이나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메밀꽃 필 무렵은 뭐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좀 패러디한 제목을 패러디한 드라마가 있었죠. 동백꽃 필무렵이라고 아주 재밌게 봤는데, 오늘 메밀꽃 필무렵을 통해서 뭐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강독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읽어나가면서 뭐 중요한 내용들을 좀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제목은 메밀꽃 필 무렵이고요. 작가는 이호석입니다. 이 작품은 장돌뱅이의 삶과 애틋한 운명을 서정적으로 형성한 소설이다. 서정적으로. 특히 어디냐면은 달밤 묘사. 그렇죠? 달밤 묘사, 메밀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핀 그 부분이 한국문학 100년에서 아주 백미로 꼽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보자. 자, 유기적 연관성이라는 것은 원래 이 유기체라는 것은 사람한테 쓰는 거죠. 생물체 쓰는 건데 문학 작품에도 유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거를 파악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뽑은 줄거리. 왼손잡이인 장돌뱅이 허생원은 자, 여러분 뭐 내용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나중에 이제 이 동의도 왼손잡이인 것을 이제 허생원이 파악해서 혹시 제가 내 아이가 아닌가? 라고는 그런 심증, 확증을 갖게 되죠. 자, 허생원은 조선달과 함께 들어간 술집에서 동의가 충죽집과 농탕 치는 장면을 본다. 허생원이 동의를 야단친 후 왠지 미안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동의가 허생원에게 달려와 아이들이 나귀를 괴롭히고 있다고 알려준다. 허생원은 달려가서 아이들을 쫓아낸다. 교과서에 제시한 부분은 허생원이 조선달 동의와 함께 메밀꽃이 핀 달밤의 대화장, 장은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화는 장소고요. 대화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자, 이제 읽어 나갈게요.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이 맞거든. 조선달 편에는 바라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세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자, 이지러졌다는 것은 이제 보름달에서 조금씩 이제 찌그러질 때 이지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지러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자, 부드러운 빛 공감각이죠. 예. 빛은 시각적인 건데 부드럽다는 것은 촉각이기 때문에 시각에 촉각화를 쓰고 있네요.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청각적이죠. 달의 숨소리가 들린대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정적인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역시 공감각 되겠죠? 그래서 뭐 시각에 촉각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개중에는 이 젖었다가 이제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감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공감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저기 외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소설적 장치가 되겠네요. 왜 이게 소설적 장치가 되냐면은 바로 이제 허생원의 이야기를 꽁무니 손 동의는 들리지는 않습니다. 잘 제대로 들리지는 않아요. 만약에 나란히 걷다가 듣게 된다면 아버지! 이런 상황이 연출될 텐데 작가가 이렇게 길을 길게 늘어뜨림으로 인해서 뭔가 좀 극적 긴장감을 뒤에다가 좀 갖다 두기 위한 소설적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음성 상징은 있어요. 메밀밖에로 흘러간다. 자, 이것도 공감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의 청각의 시각화에 해당이 되겠네요.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혁에게는 확실하게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못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달밤 풍경으로 인해서 어떤 이 세 사람의 마음이 뭔가 생숭생숭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센치해지는 거죠. 장son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라 무도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자, 객주집 이렇게 여러분들 여인숙, 여관 생각하면 되겠고요. 더워요. 그래서 객주집 토방이 얼마나 더웠냐면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때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 또는 그 서양 여자들이 이제 관광을 와서 조선에 관광을 해서 처음으로 들어갔다가 아주 기겁을 합니다. 왜? 사우나 갔기 때문에. 우리는 막 뜨끈뜨끈한 방에다가 이제 지지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아주 뜨거울 때는 한 60도까지 방 온도가 막 그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찜질방 생각하면 되겠죠. 덥죠. 다시 읽겠습니다. 객주집 토방이는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너무 밝아요. 왠지 모르게 창피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1가는 1세기였지. 미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자 있었나 보지. 자, 이거는 이제 조선달이 이렇게 대꾸를 해주죠.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첨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자, 구수하다, 자줏빛 역시 공감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미각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요.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놓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임되었지. 도망가는 얘기입니다. 야반도주.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끊을 때가 있을까? 그랬죠? 여자의 눈물. 그러니까 뭔가 좀 기막힌 우연적인 만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좀 듣고 울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징숭생숭해지겠죠.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행지로 주랭량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자, 이거는 이제 조선달이죠. 그래서 조선달이 허생환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 이렇게 다시 이제 되묻고 있습니다. 다음 장독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 시장판.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천의 뒷공론, 뒷담화입니다. 천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은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천의 꼴은 꼼꼼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이 든 것은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허생원의 어떤 마음을,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죠. 순진남입니다. 순진남. 기막힌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영 목난 것보다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지. 그러나 늙은 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에 얻어 자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전빵 가게예요.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상철 두벅두벅 걷기란 여간일 해야지. 힘들단 얘기죠. 예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이 예처녀가 누구예요? 바로 성서방네 처녀. 난 거꾸로 줄 때까지 이길 긋고 저 달 볼 테야. 자, 그래서 허생원은 지금 이제 조선달 같은 경우에는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허생원은 이 정착에 대한 생각이 없죠. 다만 누구 성서방네 처녀를 다시 만나면 정착할 생각은 있다. 이런 말이네요.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설적 장치가 해당이 됩니다. 소설의 소설적 장치. 이제 동이가 앞에 나오면서 대화에 참여를 하게 돼요. 꽁무니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로 늘어섰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 이렸다. 중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서럽게 생각 말게. 저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는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의 끝이라 동의의 오조는 한풀 수그러진 뜻이었다. 실시 좀 마음이 좀 맥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ABM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의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나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에서 내렸다. 둔동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견하기 힘들어서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그렇죠? 언덕을 올라갑니다. 저 나귀가 힘들어하니까 내려서 올라갔는데 힘들어서 이제 말도 못한다는 얘기죠. 나귀는 건듯하면 걸핏하면 미끄러졌다.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만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미안합니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이는 이제 남자들 바지를 고이라고 그랬어요.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고승에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 장사를 시작했죠. 의부, 요즘은 이제 개부라는 말을 쓰죠. 개모, 개부. 술이 고졸해서 의부라고 전망란이에요. 개망란이라는 얘기입니다.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루늘 편한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를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나니 집골이 뭐겠어? 18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이 짓은 장돌뱅이. 총각 낯세론, 총각 나이로는 심이 묻어나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묻어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 훌칠 넘어질 듯하였다.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온스님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봉평? 그래, 아비성은 모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허생원이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불까불 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앞으로 고꾸라지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곧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퍽이나 흘렀었다. 옷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깝게 가볍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자, 일말의 어떤 기대감? 요런 게 지금 깔려있죠?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버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 이렸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자, 요게 이제 시험에서 뭘 어떻게 나오냐면은 혈육의 정을 느낀다. 이렇게 보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혔으면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선달은 바라보며 귀엽고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가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자, 여기 나귀를 생각하다가 미끄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바로 이 나귀하고
허생원 자신하고 지금 동일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내 강늪지 피마에게서 말일세가 앞말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기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데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뜨릴 땐 따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동의가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내 아이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어떤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요.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잖아. 뜰에 불을 피우고 후투시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의?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자, 우리가 아까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앞부분 줄거리에서 허생원이 왼손잡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부분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이 부분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 확정해버리는 거죠. 동이가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요. 걸음도 가볍고 방울소리가 밤풀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질간히 기울어졌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여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뭐 유조는 아닙니다만 이 작품은 이렇게 허생원을 왼손잡이로 또 동이도 왼손잡이로 설정을 함으로써 뭔가 좀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죠. 네. 학습 활동을 좀 보도록 할까요? 허생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 사건을 정리해보자. 과거 봉평,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의 하룻밤 이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봉평에서 대화. 자, 이제 과거를 좀 그리워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착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성서방네 처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그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은 우리가 패스를 하겠고요. 3번 다음 대화를 읽고 조선달이 작품의 내용을 전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자. 뭐 박스에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조선달은 어떤 역할이냐? 이야기를 유도하는 역할입니다. 이야기 유도. 물론 조선달이 없어도 허생원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만약에 혼자 걷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말을 직접적으로 대화를 끌어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 어떤 유발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소설에서 어린아이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이유가 무엇일지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인데 여기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예요. 유치원 여자아이인데 보통 소설에서 서술자를 아이로 설정할 때는 어떤 동심, 그렇죠? 동심을 통해서 어떤 어른들의 어떤 사랑, 갈등을 보다 부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소설적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최척전은 우리가 지난번 했기 때문에요. 우선 오늘은 매물꽃 필무렵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